이게 오히려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으니까 이게 더 뭔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분 한 분 표정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네, 저는 박춘이라고 합니다. 여행하며 글을 써왔고요. 오늘 거지에서 떠나는 2시간 동안의 세계 일주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시작할게요. 여행을 다 좋아하시죠? 여행의 의미 이러면 굉장히 창연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여행의 의미.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지난 여행 중에서 혹시 이제까지 다녔던 곳 중에서 혹시 특별히 좀 기억나는 여행이 있다면 그게 어떤 여행이었는지 혹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좀 기억나는 여행, 나한테. 이를테면 코로나 직전에 다녀온 해외가 있다면 어디 다녀오셨을까요? 마지막 해외 여행지. 아직 말고가 안 치셨어. 어디요? 필리핀?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돼요. 제가 거기는 모르겠네. 세부, 네. 방콕. 네. 또 어디 있나요? 일본. 일본 어디 가셨었어요? 일본 교토. 또 있겠죠? 저는 몽골. 프로방스 갔다 오셨어요? 프로방스 여행이? 네, 왜냐면 저는 회사를 다닐 때는 한국 여행 휴가 기간이 일주일밖에. 그렇죠. 네. 제가 항상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유럽 쪽에 그때 구름이 있는 도시를 가서 한 달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했는데 그게 프랑스였어요. 드디어 한 달 다녀오신 건가요? 한 달을 감사하게 됐는데 그때 여행의 의미가 저한테는 많이 바뀌는 계기였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일단은 7박 9일 이런 촉박한 일정이 아니고 네. 제가 또 목적이 있어서 가는 여행 겸 취미였고 버킷리스트를 찍는 그런 경찰서사 여행이었는데 오롯이 저를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 혼자 많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행 친구가 있어가지고 여행했다면 그때는 제가 혼자 캐리어를 짜고 나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롯이 나를 많이 만나는 시간. 여행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이제는 급하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쪽을 약간 옮겨 다니는 이런 여행이 아니고 좀 머무는 여행. 좀 머무는 여행?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여행을 도시별로 그 나라에서 도시별로 가는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쪽을 더 집중하게 되고 골목골목 걸어 다니고 아침도 보고 새벽도 보고 점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그쪽 사람들처럼 일상을 이제 누리다 보니까 좀 저한테 좀 다른 의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너무 많이 가려고 보다 집중하는 여행. 네, 좋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디 마지막 다녀오신 데가 어디 있지 않으세요? 코로나 직전에 다녀온 데는 일본 오키나와였는데 오키나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위주로 네, 그쵸. 수영하고 약간 크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저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죠. 아이들과 가면 기억이 안 나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호텔에서 수영하고 밥에서 애들 스노클링하고 그랬던 기억이 어디 다녀오신 데 있으실까요? 일본의 후쿠오카를 후쿠오카.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전인데도 그때 이제 거기를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하셨던 게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이고
수 있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온천 다이닝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가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후로 계속 프라이빗한 공간만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위주로 가기는 하지만 저는 여행을 가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아침 산책을 꼭 하거든요. 네. 저는 외국에서 이제 1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계절을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꼭 이제 거기를 가면 아침부터 밤까지 온전히 다 느끼고 싶어서 그 아침 산책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랑 가지만 제 시간도 조금 즐기는 편입니다. 네. 혹시 혼자서 좀 오랫동안 뭐 보름이건 뭐 일주일이라도 혼자 좀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혼자? 많으시구나 여기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제일 최근에 간 곳은 라오스랑 그 북부의 사파.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하셨는지. 오늘 뭐 저는 제 여행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그 1순위를 뭐라고 할까요? 뭐 이를테면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고 말씀을 할 것 같은데, 네. 어쩌면 온 국민의 꿈이 여행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하는 단서가 붙긴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돈이 있어야만 여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돈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다. 이를테면 뭐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뭐 겐팅 드림, 뭐 드림 크루즈라는 그 선사에서 그 뭐 겐팅 드림, 월드 드림 이런 크루즈를 운영했었는데 럭셔리 크루즈였었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었거든요. 어쩌면 여기 지금 거제에 뭐 이렇게 뭐 스위밍풀 있는 거기 1박 숙박비보다도 전 저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여행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본다면 꼭 돈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내 여행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굉장히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까지 여행 다니셨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뭐 이를테면 그게 정말 나의 여행이었어, 나의 여정이었어 라고 말할 시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퇴직한 CEO 분들 대상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딱 강의 오신 분들이 정원이 뭐 4명, 5명이었었고 그때 SK 쪽에 뭐 사장 대표이사셨고 뭐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기억나는 여행이 무엇이냐 하니까 한 분이 패키지 여행을 가족들과 갔는데 이제 블라블라블라. 또 한 분은 이제 미국에 주재원으로 왔었는데 뭐 거기서 주말에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뭐 이렇게 뭐 로드트립 했던 게 기억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제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여행이 있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분들인데 정작 여행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죽기 전에 뭐 가야 할 곳, 죽기 전에 운운하는 뭐 가이드북이나 기사가 많죠.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남이 정해주는 건 되게 이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행자의 모습이에요. 이 봉우리에 오른 남자가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산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인데, 아 그럼 저 사람은 뭐 저 산에 오르는 뭐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그런데 저 사람의 그 복장을 보면은 잘 갖춰 입었잖아요. 슈트를 입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아하죠.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아한 모험가 같은 모습인데, 이 남자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여행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제목이 그러니까 구름 위에 방랑자라는 그림이거든요. 뭐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 그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혼자라는 거, 단독자라는 거. 그러니까 여행을 충만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저는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으면 물론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쉽지 않겠지만,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 나중에 한 번은 혼자 떠나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여행은 고독자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고독은 뭐 외롭고 뭐 쓸쓸하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낯선 곳에서 나로 존재하는 긍정적 시간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여행은 저는 끊임없이 홀로 이제 온갖 관문과 맞닥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뭐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죠.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죠. 저는 그게 여행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이 소중한 거죠. 뭐 여담이지만 그 슈베르트 곡 중에 이 방랑자 판타지라는 곡이 있는데, 이 앨범에도 아까 그 그림이 사용됐습니다. 이 책이 제가 그 첫 번째로 출간한 책인데, 이 책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지금은 절판됐는데, 이 책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 저자 프로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두 권의 여권에 이제 뭐 200개가 넘는 스탬프를 찍었다. 그리고 이제 16년, 17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러면 4권의 여권에 500개가 넘는 스탬프를 찍은 것 같아요. 잘 정확히 세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권에 스탬프 찍는 게 저는 낙이었는데, 그냥 그게 그냥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자동 입출국 심사를 많이 하니까 이 스탬프를 안 찍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낙이 없어졌어요. 낙이. 그 코로나 직전에 이제 호치민에 갔었는데, 그때 여권에 빈칸이 딱 2페이지가 남은 거예요. 스탬프가 다 더 찍을 칸이 2칸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행을 계속하려면 이게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입국을 하는데, 다행히 그 이미그레이션 그 공안이, 그러니까 이제 입국 스탬프를 찍는데 그 비어있는 2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전에 베트남 입출국했던 그 스탬프를 찾아가지고 그 밑에 딱 찍은 거예요. 이게 왜 운이 좋으냐면, 이렇게 이제 펼쳤을 때 2페이지가 비어있으면 여기에다가 속지를 끼울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짜리 속지를 끼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주 호치민 한국 대사관 가서 기존 여권에다가 24페이지 속지를 붙이는데 단돈 $5에 이제 약간 다시 여권을 새로 가진 것 같은 이제 그 넉넉한 사측란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더 이상 도장을 안 찍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열심히 스탬프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여행으로 인생을 기록하며 저는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기록이 다른 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행은 소비적 행위잖아요. 그냥 돈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이게 당시에 광화문에 있었던 그 교보문고
교보문고 광고판이었었거든요. 교보문고 광고판에도 제 책이 언더로드가 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사회적 존재감이라는 건 없이 그냥 떠돌이처럼 세상을 유랑했는데 책이 나오고 책이 잘 팔리니까 조선일보에서 칼럼 써달래요. 심지어 뭐 이렇게 자기 기명 칼럼으로 박준 칼럼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들이 제가 언더로드 이후에 낸 책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뭐 떠나고 싶을 때 나는 읽는다, 영화가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 여행자의 미술관은 그냥 제가 저 혼자 박준 3부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떠나고 싶을 때 저 책이 책과 여행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영화와 여행, 세 번째는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전 세계 미술관에서 본 그림 작품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를 모아서 책과 영화, 미술 3부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좋은 거 다 하고 다닌다고. 저희 여행 다녔을 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사하라 갔을 때예요. 사하라는 굉장한 모험가가 모험가는 되어야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미비아가 꽃보다 청춘인가? TV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나미비아 이름도 잘 몰랐어요. 제가 나미비아에 가려고 케이프타운에서 비자를 받으러 왔는데 그 대사관 태도가 딱 그런 거예요. 당신 불법 체류하려고 그런 거죠, 나미비아 가서. 정말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이게 나미비아의 나미부 사막 갔을 때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네. 여기는 잠비아 갔을 때, 이게 이제 야생 동물하고 인터액션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제가 저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꼬리 잡고 가는데 궁금했어요. 이게 아니 근데 왜 제가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그 레인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배가 부르거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이거는 아프리카 갔을 때 제 로망 중에 하나가 기차 타고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가로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아프리카의 블루트레인이라는 열차를 탔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의 양대 호화 열차라고 하는 로보스하고 블루트레인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드레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이제 저녁을 먹는데 디너를 하는데 그냥 드레스 코드가 남자는 슈트, 타이, 여자분들은 저렇게 드레스. 이거는 19년도에 남태평양 사모아 갔을 때고, 피지. 저 바이크 타는 거 좋아해서 라고스 포르투갈 갔을 때 저렇게 고속도로를 따라서 북대서양을 향해 달렸었죠. 이것도 그리스의 어떤 작은 섬에 갔을 때 스쿠터 빌려가고 섬을 한 바퀴 돌았을 때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인데, 겐팅 드림은 이름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서비스 다시 운항을 시작하면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단 카지노만 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이런 배들이 승객들이 내는 객실료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카지노거든요, 카지노. 카지노 외에는 굉장히 좋은 배예요. 멕시코 갔을 때 이렇게 전 세계를 그냥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구글이 기념사진도 찍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글의 스트리트 뷰에 잡힌 거예요. 타지마할 갔을 때인데 저 빨간 운동 하시는 게 저인데, 그때 어떤 여행사에서 저하고 인도 여행 가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 구글의 기념사진을 찍게 됩니다. 제 옆에 있는 한 커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신혼여행이에요, 저 여행이.
그러니까 본인들 신혼여행을 뭔가 특별하게 가고 싶다,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저하고 여행 가는 상품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다닌 거예요, 저분들은. 열흘 동안. 8살 연상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렇죠. 이렇게 구글의 기념사진.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인천공항에를 못 가니까 바이크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야겠다. 인천공항에 다녀왔었고. 종종 제가 구글맵 보는 거 좋아하는데 구글맵 보면서 제가 다녀왔던 곳을 정리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끊임없이 표시합니다. 표시하면서 뭐 코로나 이후에 제 여행을 준비하는데 제가 요즘 되게 관심이 가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를테면은 좀 잘 안 보이는데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 뭐 극동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여기까지건 이게 뭐 이게 육로로건 비행기로 넘어가서 우츠쿠인가요? 아니지 베링해죠. 베링해를 바로 건너서 북미로 갈 수 없나? 이게 지구본으로 거리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00km 됐었나? 그러니까 이런 몽상을 하는 거죠. 실제 뭐 거기에 운항하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구본을 돌리면서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뭐 팔자 좋아 보이겠죠, 아마. 그래서 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한다면 여행 중 뭐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묻는다면 이것도 제가 거의 코로나 직전에 발리 갔을 때였는데 뭐 이런 데서 묵고 여기서 하루 묵고 그 다음에는 또 맨장안이라는데 뭐 글램핑 컨셉의 이런 뭐 여기도 뭐 럭셔리 리조트예요. 여기서 하루 묵고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짜릿한 순간 뭐 이제 이런 순간인 거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뭔지도 몰랐던 거죠. 이게 막 배는 막 끊어질 듯 아프고 몸에서 막 붉은 반점이 피어나고 붉은 반점 피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막 눈을 감으면 헛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몰랐는데 이게 뭐 티푸스 바이러스랍니다. 근데 이게 그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의사하는 후배랑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죠. 선배 그거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 10%라고. 근데 지금 코로나 치사율이 한 0.2%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하면 50배 더 위험한 거잖아요. 코로나보다 50배 더 위험한. 그래서 뭐 입원을 하고 뭐 링거를 맞고 매일 항생제 주사, 뭐 진통제 주사를 맞는데 이게 주사를 맞으면 한 5분, 10분, 20분은 정말 몸이 죽을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구토가 나고.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에 죽도록 아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바이러스 감염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몸살약 같은 건 먹었는데 당연히 안 듣죠. 이게 항생제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도록 아프다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티푸스 판정을 받고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는데 이 주사가 너무너무 맞으면 힘든 거죠. 진짜 지독하게 막 죽도록 아픈 거예요. 잠깐 동안은. 그 와중에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주사를 맞으니까 죽도록 아픈데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여행 중에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뭐 사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발리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즈음에 그 신문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 뭐 19살, 20살 한국 남자아이들이 뭐 발리 옆에 길리섬에 갔다가 스노클링을 했는데 실종된 거죠.
그 관광객 많은 발리의 쿠타비치에서 50대 한국 남자가 또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노클링이 그냥 뭐 단순하게 뭐 휴양지에서 하는 그냥 물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시건 어떤 액티비티를 하시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막 정말 헛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게 어쩌면 뭐 약간 이제 좀 그 감상적으로 말하면 뭐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 같았는데 막 그 눈을 감고 있는데 막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 제가 이렇게 줄줄줄 말했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내용은 기억 안 나고 그 칼라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고화질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굉장히 고화질이고 굉장히 원색적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데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빛을 보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열에 시달릴 때 막 온몸에서 붉은 반점이 피어날 때 본 죽음은 굉장히 총천연색 칼라. 근데 작가로서는 뭐 그런 죽음을 엿본 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죽음의 기억 또한 제 인생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좋은 생각에 썼었는데 그때 저를 살려준 의사가 저 닥터 마데라는 친구예요. 그 발리 북부의 싱가라자 시립병원에 있습니다. 작년에 뭐 경향신문이랑 주간존에 썼던 글들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광화문 사거리거든요. 저 뒤에 세종대왕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게 접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반열에 아니고 이거는 한 예술가가 저를 모델로 해서 저의 조형물을 만든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구 위에 앉아있는 여행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행가인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가고 싶어하고 지구에 앉아서 방구 눕고 있고 그런데 이제 늘 현실과 이상사회를 헤맨다는 거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저울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머리 위에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를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제가 지금도 요동치는 저울을 매단 채 지구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때는 이런 비닐봉다리 하나를 들고 여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국의 내 집이, 내 자리가 그냥 내 자리 같지 않은 거죠. 내 집이 내 자리 같지 않은 거죠. 뭔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이게 뭔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공항으로 갔어요. 티켓도 안 사고. 그래서 공항에서 비싸게 그 방콕 가는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날 그 아까 라오스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루앙프라방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요 왼쪽에 배낭 하나만 들고 갔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해봐요. 뭐 맥북 하나, 뭐 긴 티셔츠 하나, 뭐 속옷 한 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밤버스, 뭐 10시간, 20시간 하는 뭐 밤버스나 이제 기차를 타면서 이제 옷을 빨 수가 없으니까 뭐 그전에는 이제 매일 빨았는데 이제 옷이 한두 벌 들어서 저 비닐봉다리를 하나 들고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짐이 이제 6kg가 됐는데 저렇게 하고 그때 2달을 다녔나? 3달을 다녔나? 뭐 이를테면 뭐 베트남 라오스 국경을 뭐 걸어서 넘고 여기도 베트남 라오스 국경이에요. 여기도 걸어서 넘고 그러다가 그 베트남 어디야? 베트남 후에에서 미국에서 온 엔젤라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처음 만나자마자 막 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작은 배낭 하나로 2달째 여행 중이라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미국 유타 폭스 TV의 앵커라고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자기 꿈이 여행 작가래요. 트래블 라이터라고. 나중에 책을 내면 꼭 제 이야기를 쓸 거라고 하면서 제 사진을 찍었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 엔젤라 나중에 보니까 이런 뭐 잡지 모델로도 등장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때 엔젤라는 그 콜롬비아 친구랑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온 남자하고 미국 유타에서 온 앵커하고 그녀의 콜롬비아 친구가 한 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물론 제가 늘 뭐 비닐봉다리를 들고 여행을 다닌 건 아닙니다. 뭐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자들처럼 뭐 저렇게 큰 배낭을 메고 다닌 적도 있는데 근데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무겁고 일단 뭐 짐이 가벼우면 몸도 가볍죠. 가볍게 떠나야지 여행이 편안합니다. 사실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채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여행을 좀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몇 가지 외에 그 외 거는 현재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최근에 다녀왔던 데들인데 그 뉴질랜드를 흔히 이제 아오테아로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저게 이제 하얗고 긴 구름의 땅이라는 그 원주민 말인데 정말 뉴질랜드에 갔더니 저 하얗고 긴 구름이 이렇게 들판에 펼쳐지더라고요. 남태평양 쿡 아일랜드는 저는 사실 쿡 아일랜드에 가게 됐는데 부끄럽지만 쿡 아일랜드 이름도 몰랐어요. 진짜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쿡 아일랜드는 굉장히 낯선데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날아가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타히티 섬으로 알려진 프렌치 폴리네시아가 나옵니다. 쿡 아일랜드에 15개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글맵으로 이제 그 섬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확대를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2-3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지도에서 파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그냥 그 거대한 남태평양에 점처럼 뿌려진 그런 나라가 쿡 아일랜드인 거죠. 쿡 아일랜드에서 만난 어떤 분에게 제 명함을 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쿡의 전화번호는 5자리가 전부인데 당신 나라는 11자리군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정말 그랬어요. 여기 그 쿡 아일랜드의 그 수도가 나로통가라는 섬인데 그 섬에는 버스가 딱 노선이 2개 있습니다.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시계 방향, 다른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 실제로 버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몇 번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넓은 세상을 봤어요. 근데 한편 더 모르겠어요. 간혹 이제 뭐 그 어떤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나라를 갈 때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망설였어요. 사실 제가 농담으로 나한테 비행기 티켓을 주면 난 영혼도 팔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나라를 가는 거는 망설였어요.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어딜까요? 여기. 굉장히 뭐 휴양지 같은 분위기인데 어디 가셨어요? 뭐 가기가 좀 겁나면 약간 분단이라든가 전쟁이 자주 나는 곳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뭐 전쟁 때문에 맞죠. 분쟁 때문에 맞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15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유엔을 인용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2014년에 이스라엘군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1일 동안 가자 지구를 6,000번 이상 공습했답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 폭격을 했대. 5만 번. 근데 민간인 희생자의 3분의 1은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초청이 근데 항공사도 아니고 여행사도 아니고 이제 문화부, 그러니까 정부 초청이니까 이게 뭔가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일인가 이제 갈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저런 고민 끝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엄마, 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 뭐 이런 뭐 유치원 아이들, 뭐 이 아이들이나 이 부모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1948년도에 건국됐으니까. 근데 이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당신들 나가라 라는 말을 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이스라엘 군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군인보다 굉장히 잔인할 것 같은데 그냥 대학생 같은 아이들인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저 푸드트럭에 와서 간식 사 먹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스라엘 좋냐고, 저랑 자기랑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진짜 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무시무시한 군인은커녕 그냥 소년병 같은 거지. 이 아이들이 과연 자기가 어디서 지금 총을 쥐고 있을까? 그냥 국가에 의해서 내몰린 소년병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냥 이 친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를테면 가자 지구에 들어갔으면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또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왔어요? 팔레스타인 좋아요? 저랑 같이 사진 찍지 않을래요? 아이라고 해도 차마 이스라엘 군이라고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서 거절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난 어땠을까? 나는 총을, 돌을 들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못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팔레스타인의 자살 폭탄 테러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하면은 저는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렇게 막 까만 모자를 쓰고 막 그 귀 밑으로 기다란 수염을 기른 유대교 이미지였었거든요. 저 머리 위에 저 네모난 그 박스라고 해야 되나? 저 박스 안에 성경이 들어있거든요. 머리 위에 성경을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독실하죠.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살펴보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 같은 건데, 그런데 텔아비브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에 나이프라이프 담당 공무원이 있답니다.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클럽 호핑을 가자. 텔아비브에 클럽을 안내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그 일행이 미국에서 온 여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기자가 나이트라이프 전문 여기자랍니다. 그래서 그녀하고 저하고 이 앞에 있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는 론인데, 저 친구하고 함께 텔아비브의 클럽들을 돌아다니는데, 세상에나,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뭐 분쟁이 떠오르고 자살폭탄 테러가 떠오르는데, 이 클럽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건 똑같은 거죠. 이것도 이스라엘인 거죠. 텔아비브의 어떤 텔아비브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3세랍니다. 전 세계 135개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다 유대교도는 아니니까. 굉장히 젊은 도시인 거죠. 청춘의 도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텔아비브에 갔더니 다시 이스라엘에 와보고 싶다. 왜? 텔아비브가 정말 리틀 뉴욕 같은 거죠.
그 테라비브에 갔을 때 그 숙소가 인터컨티넨탈이었는데, 아니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저 바로 창밖에 저 모스크가 보이는 게 저는 저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 이스라엘 국민 중에 아랍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 이코르 유대교도가 아닌 거죠. 나는 이슬람이지만 이스라엘 국민도 맞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기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죠. 저게 뭐냐 했더니 안식일 엘리베이터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저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층 간다고 누르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유대교도인 거죠. 아침 먹으러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그냥 보통 커피밖에 안 된답니다. 왜?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는 생산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사바시니까, 안식일이니까. 근데 이 안식일이 실제 금요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니까 거의 50일 정도 되나? 5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안식일을 잘 피해서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밥도 굶습니다. 테라비브에서는 버스하고 기차도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있으니까. 굉장히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또 테라비브 마디그라라거든요. 그 퀴어 축제라는 거죠. 동성애자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그러면서 이게 몇 년도였더라? 2015년이었나?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 또 이 오지랖 넓은 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함께 지지선언을 하죠. 퀴어 축제 지지선언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독교도들이 한바탕 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에서 퀴어 축제를 지지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소동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에게 무슨 짓을 하건 국내적으로는 뭐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죠. 세상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는 세상을 좀 알고 싶어서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테라비브 그 동성애 축제 주간 얘기고요. 저한테 여행은 월경의 시간, 국경 또는 경계를 넘는다고 표현하는데 몇 년 전에 유럽 갔을 때 터키 불가리아 국경 제가 버스로 넘었고 그리스에서 터키 갈 때는 이제 배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네덜란드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한 30km를 갔더니 이제 국경이 나왔는데 저 고물 자전거를 타고 잠깐 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자전거로 그냥 국경을 한번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30km 저편에 있대. 그냥 무작정 간 거죠. 근데 대충 다 온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조금 잠시 후에 어떻게 알았냐면 문자가 온 거죠.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갈 때 1320원, 받을 때 409원. 공항에 도착하면 오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그 국경 자체의 표식이 굉장히 이 정도예요. 그냥 저 색깔 차이. 저 위에는 독일, 저 아래쪽은 네덜란드. 그래서 국경을 넘어갔다가 이제 10분 만에 다시 독일로 이제 돌아갔는데 국경 출입이 이렇게 간단한 세상이 됐습니다. 누구나 여권을 만드는 시대죠. 제가 명색이 뭐 트래블 라이터인데 저보다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구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일본 열도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감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길이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얼마나 되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면 350, 400 되나요? 400? 일본은? 한 3천? 3천? 3천 이상 될까? 3천 이상 되겠지. 찍어보시죠. 한 번만 더. 일본은 오키나와 빼고도 2만 킬로입니다. 2만 킬로. 대충 대여섯 배 차이예요, 한국이랑.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하고 우리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과 일본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면적을 보면 대략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2배 더 크거든요. 남한에 비해서는 한 4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한국에 비해서. 인구도 1억 3천만, 1억 2,700만이거든요. 세계 11위. 한국은 28위. 일본은 되게 큰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을 다짜고짜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지구 둘레의 길이로 한번 가늠해 볼게요. 지구 둘레의 길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삥 도는데 얼마나 될까요? 대략 39,966km라고 합니다. 4만 킬로로 잡아볼게요. 4만 킬로미터. 감이 좀 오시나요? 지구의 사이즈가 잘 안 오죠, 사실. 그러면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거리가 대략 10,000km, 뭐 9,000 몇백 킬로미터인데 그냥 편의상 10,000km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리에 4배를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은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저 거리를 가는데. 왜냐하면 그 기차가 시속이 워낙 느려요. 시속 60, 70으로 갑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은 한 4주 걸리겠죠. 4주. 그럼 이를테면 KTX를 타고 가면 시속 900의 KTX를 타고 가면 또는 시속 한 900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대략 이런 시간이 나옵니다. KTX를 타고 133시간을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뭐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를 해볼게요. 인도네시아 하면 인도네시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쭤보면 대개는 없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응? 발리.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는 아세요, 발리. 근데 또 이거 웃긴 얘기인데 발리가 인도네시아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발리가 인도네시아였어 그러는 거예요. 발리서? 발리 하면 뭐 신들에서 몇 년 전에 되게 시끄러웠죠. 활화산 화산 폭발하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발리가 그냥 발리 섬이잖아요. 발리 인구가 700만인 거 아십니까? 700만이에요. 매일 2만 명의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발리에 가시면은 무조건 이 남쪽을 탈출해서 발리 북부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뭐 이런 실제적인 얘기 한 가지만 전 듣고 가셔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발리에 가시면은 발리 북부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이 700만에 치입니다. 저 발리랑 제주도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저 파란색이 제주도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차이를 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인구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북반구에 있을까요? 남반구에 있을까요? 동남아시아에 있으니까 왠지
북반구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남반구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파푸아까지 호주 대륙보다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동서거리가 자카르타에서 그러니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거리가 한 5,000km가 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무지무지 큰 나라입니다. 이 면적 한번 보세요. 남한 면적이랑 비교해 보세요. 유럽에 갖다 놔도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네덜란드가 이 손톱만한 네덜란드가 이 나라를 굉장히 오랜 기간 지배했던 거죠.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가볼게요. 독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 내가 독일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왜? 제가 이게 그때 이제 슈퍼마켓 가서 쇼핑한 건데 가격 한번 보실래요? 이게 11,000원어치였어요. 11,000원어치. 근데 독일에도 슈퍼마켓에 어떤 그 등급이 있거든요. 레베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 제품도 아니고 유기농이었잖아요. 이 보면 앞에서 보면 저 비오 붙은 게 유기농 제품이거든요. 일반 제품보다 비싸요. 그런데 가격이 모짜렐라가 1유로도 안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거 모짜렐라 백화점 가면 7, 8,000원 받거든요. $10도 안 주고 이렇게 장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1유로면 정말 감자가 요만한 한 보따리가 아니라 이만큼은 줘요, 진짜. 좀 과장하면 치즈가 이만한 걸 줘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3유로면 삼겹살 1kg, 5유로면 소고기 한 그릇 삽니다. 우리나라 마트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오버하우젠 가소메타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탱크예요. 가스탱크. 버려진 가스탱크. 여기는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자리가 여기 이제 조선소들이 있는 곳이어서 산업 유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 가스 탱크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버려진 거죠. 버려졌는데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철거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게 갤러리로 바뀝니다. 미술관으로 바뀌었어요. 1929년도에 지어진 가소메타가 1989년에 가동을 멈추고 4년 후에 갤러리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런 가스탱크였어요. 독일 루르 지방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데 루르 지방 독일 산업하게 할 때 가스 저장소 안에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그러니까 이 풍선이 정말 거대한 풍선인데 저 풍선을 펼치면 그 면적이 33평 아파트 186채 넓이랍니다. 4,500m의 밧줄을 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대한 풍선을 저 가스탱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몽환적인 공간을 만든 거죠. 가스탱크 안에. 이 순백색의 이 실내 분위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 근데 여기가 가스탱크 아니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걸 만든 부부예요. 이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부부.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의 생일이 같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 부부가 이 가소메타 안에 작품을 만든 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만든 작품이 13,000개의 드럼통을 쌓아서 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 규모가 지금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 폭이 68m, 높이가 26m.
13,000개의 드럼통을 쌓은 거죠. 가소메타 안에. 더 월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1985년에는 뽕네프의 다리를 이렇게 감싸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인데 1995년도에는 베를린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감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크리스토나 장클로드라는 이름은 낯설어도 이렇게 하얀 천으로 꼭 꽁꽁 감싸인 베를린 국회의사당을 기억하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사실 베를린 국회, 독일 국회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숨길 게 없는데 저렇게 가린다는 저 행위가 우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반대했었는데 끈질기게 노력한 그때 결국 이런 프로젝트를 해낸 거죠. 세상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뭐 호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광도 있습니다. 솔페라인인데 탄광이 뭐 박물관으로 바뀌고 미술 대학으로 바뀌고 뭐 카페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뀐 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석탄을 가공하던 뭐 냉각수 저장고가 뭐 아이스링크로 변하고 석탄을 나르던 코스가 뭐 산책로로 바뀐 거죠. 말 그대로 탄광에 현대 문화 예술 디자인이 덧입혀지면서 탄광의 풍경이 그냥 극적으로 변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솔페라인은 그 유네스코 산업유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게 됩니다. 2010년에 EU는 이 솔페라인이 위치한 에센을 EU의 문화수도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하게 도시를 재개발하는데 돈이 아니라 문화에 중점을 뒀더니 오히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자연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 폐강도시에서는 카지노에 몰두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살아온 어떤 고된 삶의 기억은 있고 대놓고 돈을 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거리가 전당포로도 가득 찼잖아요. 이 솔페라인 옥상에 가서 이 주변 경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독일의 어린 아이들은 탄광이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바뀌는 걸 보고 자라는데 한국 아이들은 탄광이 카지노로 전당포로 바뀌는 걸 보고 자라겠구나.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솔페라인이 뭐 굉장히 낯선 이름이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63년에 파독 광부들이 처음 독일에 가서 일한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거든요. 2017년에 런던에 갔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런던의 이미지죠. 여기서 질문. 영국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국을 영어로 하면 네? 네? 영국을 영어로 말하면 자, 잠깐만. 네? 굉장히 우수하시네. 네,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레이트 브리튼 아닙니다. 근데 영국을 영어로 하면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럼 잉글랜드는 뭐예요, 잉글랜드? 그러면 잉글랜드를 한국말로 하면? 이거 이상하죠? 잉글랜드를 한국말로 하면? 영국. 근데 영국이 잉글랜드인가요? 아니거든요. 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나라가 합쳐진 거잖아요.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나라.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영국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버스를 타고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앞을 지나가다가 이런 풍경을 봤는데 제가 왜 사진 찍었을까요?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제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런던이에요, 런던. 안 이상하신가? 아이들 피부색 보세요. 아이들 머리색. 자, 백인이 아닌 아이들 찾아볼까요? 한 명, 잘 모르겠어요.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자, 백인 아이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에?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함바드.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게 2015년이었나? 그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인데, 아까 제가 이제 영국이 4나라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잉글랜드하고 웨일스에서 출생한 신생아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무함마드였답니다. 그 전에는 잭이었대요, 잭. 그러니까 잭에서 무함마드로 바뀐 거예요. 무함마드가 이게 뭘까요? 이슬람 예언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표기하다 보니까 발음이 무함바드다, 모하메드다, 모함마드다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실상 이슬람 예언자의 이름이 영국 신생아들의 가장 많은 이름이라는 게 이상하죠? 이제 되게 흥미롭죠?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게서 무함바드로 바뀌었어요. 신생아들 이름이. 제 영국 친구한테 야, 영국 음식 가장 전형적인 영국 음식이 뭐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말했냐면 치킨 마살라, 인디안 푸드. 그 다음에 딱 찍어서 말한 게 티카 치킨 마살라 커리가 가장 티피컬한 영국 음식이랍니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걸 영국인들의 포용력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되게 저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이거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영국 음식. 거문도에 해밀턴 모텔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여기 해밀턴 모텔. 우리가 지금 영어를 쓰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왜냐하면 영국 해군이 1885년에서 87년도까지 2년 동안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영국 그 해군들이 거문도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개명해서 불렀거든요. 해밀턴 함. 근데 해밀턴이 뭐냐면은 그 당시 영국 해군성의 차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해밀턴 모텔 주변에는 영국군 묘지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인데 그 영국군 묘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영국의 어떤 그런 식민주의 침략이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자, 또 퀴즈.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건 좀 쉽네. 코트디부아르가 있어서. 이게 뭔가요?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베냉기니, 차드, 라이베리아. 네, 아프리카 나라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나라 이름인데 굉장히 낯설죠. 자, 두 번째 퀴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20개, 30개, 50개, 100개. 네? 50개 정도 있답니다. 50개.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동물의 왕국 이런 거죠.
이 리빙스턴 인근에서 한 추장의 집무실을 방문했었는데 들어가서 그냥 무심코 의자를 그래서 앉았어요. 스툴, 그냥 이런 스툴. 그 스툴이 이거였거든요. 정말 나중에 화들짝 놀랐잖아요. 뭔지 아시죠? 코끼리 발목.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일까요? 아프리카는 뭐 비극을 말하죠, 비극. 뭐 너무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94년도에) 뭐 그 케빈 카터라는 사진가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사진인데, 지금 몇 시죠? 시간이 뭐 갈비뼈를 정말 앙상하게 드러낸 흑인 꼬마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었죠. 그냥 우리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스토리를 연상을 한 거죠. 사실 아이만 있었으면 이 사진은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저 뒤에 독수리가 들어가면서 이 사진의 의미가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이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프린트가 되어서 걸릴 정도였었거든요. 마치 아프리카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근데 3개월 후에 케빈 카터가 자살합니다. 퓰리처상을 받고. 그것도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어떤 일본인 기자가 이제 추적을 했는데 그 진실이 너무 싱거운 거죠. 그냥 엄마가 유엔으로부터 원조 식량을 받으러 갔어요. 갔다가 식량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식량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독수리가 와서 그냥 앉았어요. 앉았다가 바로 갔어. 독수리는 또 바로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히고 나서 케빈 카터에게 쏟아진 비난이 뭐냐면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그 케빈 카터의 친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아프리카 여자들이 얼마나 억센 줄 아냐고. 내가 아이에게 손댔으면 애기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게 케빈 카터라는 사진가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냥 이 사진이 세계적인 논쟁에 휩싸이면서 되게 괴로웠던 모양인데 그냥 케빈 카터는 자기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마약 중독 상태였었고.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친구거든요. 케빈 카터. 백인이에요. 백인이지만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흑인만 사는 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 사진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진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에볼라가 터졌을 때 제가 남아프리카 갔었는데 뭐 가기 전에 뭐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도 받고 저거 제가 그때
서울 시내에서 저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저 주사를 맞았는데, 근데 결국 남아프리카하고 뭐 잠비아, 나미비아를 여행하는 동안 저걸 보자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간다고 하면 한국의 의사분들은 굉장히 많은 예방 주사를 권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를 그렇게 그냥 아프리카로 퉁쳐가지고 말하기 아프리카는 너무나 큰 대륙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열병, 말라리아. 저한테는 에볼라보다 무서운 게 그 일교차로 인한 감기 기침 때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하네스버그는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골이라는 게 황금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금광을 찾아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를 다녔는데, 여기 요하네스버그 갔더니 딱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요하네스버그에서는 걸어 다니면 안 된답니다. 걸어 다니면 안 된대요. 그만큼 강도가 많아서, 심지어 뭐 카메라를 목에 메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걸어 다니고 싶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물론 이제 그렇게 위험한 지역도 있는데, 요하네스버그에는 이런 지역도 있는 거죠. 뭐 이 친구가 그때 어느 그 옷가게 직원이었었는데, 뭐 이런 카페도 있고 이런 옷가게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 뭐 홍대나 청담동 같은 거리도 있는 거죠. 걸어 다니면 안 되는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이 요하네스버그, 이제 이 사람들은 줄여서 조복이라고 말하는데, 조복에서는 아시안이 그냥 신기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대학생이었는데 먼저 자기들이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는데도 저 옆에 친구는 저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선 절대 걸어다니면 안 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여행을 하면은. 이런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프리카예요. 여기 제 숙소였는데, 수아코프문드에 갔을 때, 아니 나는 나미비아에 그냥 붉은 사막을 보고 싶어 갔는데, 나미비아를 달리다 보니까 이런 아프리카가 나온 거예요. 독일 같은 아프리카예요. 이런 편의점, 이 헝그리 라이언이 아프리카의 맥도날드랍니다. 헝그리 라이언. 여기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말도 독일어, 저기 그 이정표 같은 표지판에 나오는 글자도 독일어. 왜? 과거에 독일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스마르크 스트리트랍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어디 뭐 홍대에 가서 볼 수 있는 저런 뭐 로스팅하는 카페들도 있고요. 여기도 아프리카. 잠깐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다 흑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숙소에 그 직원이 추천해준 카페를 갔었는데, 빌리지 카페라는 곳이었는데, 여기 갔더니 손님들은 대부분 백인들이고 아시아는 저뿐이에요. 근데 이 카페의 분위기가 왠지 뭔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그러니까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에서 갔던 카페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안쪽에 뭐 조그만한 뜰이 있고 굉장히 뭐 리버럴하고 그냥 뭐 편안한 분위기. 그러니까 뉴욕을 닮은 여기도 아프리카. 우리가 그 TV에서 그 도네이션 하자고 하면서 나오는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다른 모습이죠. 저렇게 그냥 화난 아이다운 아이들, 이렇게 뭐 막 굶주리고 병든 아이가 아니라 이런 아프리카 아이들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제가 뭐
탔던 숙소고 이게 제가 탔던 열차인데 이 열차 하루 타는데 2,000달러가 넘어요. 1박에 1박 2일에 20만 원이 아니라 2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가 넘습니다. 1박 2일에 제가 이 열차를 타고 로보스라는 열차를 탔는데 로보스는 3,000달러. 그러니까 열차를 3박 4일 타는데 5,000달러가 넘어요. 5,000달러. 5,000 그렇죠. 한 550, 600 하는 거죠. 560만 원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게 기차가 17량인데 승객은 딸랑 74명. 이게 라운지 칸이고 여기도 뭐 점심시간 몇 개입니까 포크가 지금 여기도 아프리카예요. 이런 복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까 사실 정말 고민했어요. 아니 아프리카 한 달 가야 되는데 내가 저거 3박 4일 저거 저녁 먹으려고 내가 구두에다가 저 슈트도 없어갖고 저 빌려서 갔는데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니 거기 서빙하는 친구들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정말 영화 같은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슈트를 입고 매일 그냥 단지 뭐 몇 번 식사를 했을 뿐인데 이 여행이라는 게 재밌는 게 그 사이에 적응이 돼요. 적응을 하면서 좀 이게 뭐 우스갯소리 하면 뭐 남자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슈트로 입고 밥을 먹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더 식사가 맛있어지기도 합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로버스 레일이 이분들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케이프타운에서 온. 물론 이제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뭐 포르투갈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여기도 아프리카. 그래서 밥 먹고 왔더니 이제 베드 침대 위에 이런 어떤 데코레이션 해주시고 로버스 레일의 그 승객 명단이에요. 승객이 28명이에요. 28명.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로버스를 예약하는데 아니 방이 없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나 하나 타는데 방이 없다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승객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방을 차지한다는 거. 그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이 28명 중에 승객 중에 싱글은 저 혼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가 정말 그 아프리카 빈민가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 주는 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알까? 이 빈민가의 저 사람들이 지금 이 기차가 1박에 뭐 2,000달러, 2박 하는데 3,000달러. 그런데 근데 이게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눈을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손을 그렇게 너무나 환하게 격하게 흔들어줘가지고 그게 묘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사하라에서는 제가 한 일은 매일 그냥 사하라 사고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냥 저 마리메코 가방을 메고 사하라가 불모의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막이 그런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사막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딱정벌레 같은. 불모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 사하라에 접한 마을이 하실라비드 마을이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사하라가 놀이터죠. 놀이터. 저 뒤쪽이 알제리. 해질녘 되면 사람들 저렇게 사고 정상으로 올라가요. 석양을 보려고. 사하라를 이렇게 홀로 누빌 수도 있다. 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기 오신 분 누구나 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모험가만 사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미국과 인도와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그냥 아프리카로 퉁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재밌는 게 남아프리카에 갔다 온 분이 얘기하죠. 나 아프리카에 다녀왔어. 잠비아에 갔다 온 분이 얘기하죠. 나 아프리카에 다녀왔어. 케냐에 다녀온 분이 얘기하죠. 나 아프리카에 다녀왔어. 우리가 태국 갔다 와서 나 아시아에 다녀왔어. 네, 필리핀 갔다 와서 나 아시아에 다녀왔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우리가 모르니까 아프리카는 우리가 모르니까 아프리카라는 말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큰 나라인데. 아까 에볼라 말씀드렸는데, 에볼라는 여기서 터졌는데, 제가 남아프리카에 간다고 하니까 에볼라 없어을 하는 거죠.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한국에서 알래스카 가는 거리일걸요, 저 거리가? 발칸에 갔었는데, 발칸 하면은 이런 이미지죠. 화약고, 내전, 인종청소, 전쟁, 무시무시하잖아요.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이 베오그라드에 갔더니 이렇게 2019년도에 나토의 공습을 받아서 파괴된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겁나죠.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갔더니 그때 이제 그 산에 숨어있던 저격병들에 의해서 이제 그 총에 맞은 그 피해자들의 흔적을 저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내전의 흔적이죠. 보스니아 내전의 흔적. 그런데 여기도 베오그라드예요. 여기도 베오그라드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팁. 코로나가 끝나시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가세요. 뭐랄까 굉장히 편안하다는 게 되게 약간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세르비아 하면 이게 저는 세르비아 가기 전에 그냥 뭔가 발칸에 약간 쌈딱 같은 느낌인 거예요. 쌈딱 같고 사납고 뭔가 막 삭막할 것 같고. 근데 제가 갔던 베오그라드는 이런 느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여유롭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그렇게 서점이 많은 도시는 못 봤어요. 베오그라드처럼 굉장히 서점이 많고 빵집이 많고 카페가 많고. 정말 베오그라드가 너무 한가로워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이제 빵집에서 빵을 사갖고 나오는데 한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애가 저한테 도와줄 거 없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을 했더니, 제가 이제 그 점원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약간 의사소통하는 게 빵집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다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한테 도와줄 게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쌈딱 같은 이미지가 세르비아 남자들이었는데, 이 친절한 세르비아 남자가 너무 낯선 거죠, 이게. 근데 그게 리얼리티인 거죠. 한가로운 세르비아. 보스니아에 가면 이런 식의 백색 묘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사실은 여기 올라가면 전망이 좋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보스니아 내전의 상처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죠. 동시에 사라예보는 제가 나중에 돌아가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 두 번째 유익한 팁을 드리면, 사라예보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라예보 하면 굉장히 뭐랄까 어디 그냥 역사책에나 나올 것 같은 도시 같지 않으세요? 그냥 굉장히 뭔가 비현실적인 도시인데, 현실의 사라예보는 굉장히 다채롭고 다문화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들이 많고 예쁘고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여행지로서 굉장히 좋은 곳. 물론 어떤 보스니아 내전이라는 그 그림자만 지우면 그러한데, 근데 벌써 이게 20년,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그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라예보도 굉장히
청춘의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제게 지금 기억에 제게 남아있는 사라예보의 인상은 청춘의 도시, 텔아비브가 그랬고 베오그라드가 그랬듯이 약간 조금 과장하면 여기도 역시나 리틀 뉴욕 같은,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하고 이제 그 캐톨릭이 이제 뒤섞이면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코소보도 하면은 코소보 사태가 생각나죠. 코소보 사태. 코소보의 빵집에 갔더니 저 크루아상이 390원이에요. 심지어 제가 얼마였더라 그게? 0.05유로. 아니 빵 가격을 써놨는데 0.05유로예요. 아니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런 가격표를 볼 수가 있습니까? 0.05유로가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계산해보니까 70원이에요. 70원. 아니 그래도 여기가 유럽인데 빵 하나가 70원이라고? 700원도 아니고 70원이라고? 몇 번을 계산을 다시 해봤잖아요. 이 코소보의 수도가 프리슈티나인데 이 루꼴라 피자가 4유로 5,200원. 아 근데 저 탄산수가 1유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소보는 유럽의 이슬람 도시인데 이 물가를 보면 또 유럽 같지 않은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인 거죠. 발칸반도의 전쟁이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훌륭한 여행서 중에 하나라고 꼽는 책인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인도 여행을 하고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도 인도에 다녀왔거든요. 저도 인도 방랑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후주아라 시냐만큼은 쓸 수가 없어요. 왜? 후주아라 시냐 선생이 잘나서 뛰어나서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 갭이 줄어들지 않냐면 후지와라 시냐는 1969년도에 인도에 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1995년도에 갔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어요. 아무 정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나서는 게 그냥 모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없죠. ATM도 없어요. 가이드북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어떤 그 여행자들이 유럽을 출발해서 이를테면 저 오른쪽 끝에 이제 이를테면 그 인도까지 또는 네팔의 카투만두까지 또는 방콕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 스리랑카까지 이동을 한 루트를 이 히피 트레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정의 길이가 한 편도 1만 킬로미터거든요. 근데 이때 여행자들의 나이가 그냥 18, 19살, 20살, 21살 청춘들이죠. 히피 트레일이라고 하지만 히피들만 여행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승합차를 타고 Don't worry, be 히피랍니다 저기. 그 당시에 이제 승합차 아니 이런 모습이었던 모양인데 히피 트레일 여행자들이 기억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심지어 천국이라고 말하는 여행자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뉴스로 보고 듣는 아프가니스탄 카불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 여행자들은 저 바미안 석불 아래서 잠을 잤대요. 근데 이 석불 역시 지금은 사라졌죠. 2001년도에 탈레반이 저 바미안 석불을 폭파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피트렐 여행자들은 이스탄불에서 출발을 해서 근데 여기서 모였어요. 이 푸딩샵에서 레일 레스토랑 푸딩샵에서 모여서 출발했는데 그때 이 푸딩샵 이 카페 안에는 저런 식의 메모가 붙어 있었던 거죠. 여행 친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제 이층버스나 부닥다리 폭스바겐을 타고 근데 이 푸딩샵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탄불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유럽과 뭐 중동,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까지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여행과 비교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 동방의 성지라 불렸었고 그 당시에 그런 여행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이후에 가장 유명해진 게 두 사람이겠죠. 누구냐면은 그 롤리 플래닛이라는 가이드북 아시나요? 혹시 그 영어판? 그러니까 이제 한때 뭐 그 서양 여행자들은 모두가 다 롤리 플래닛을 들고 다녔었죠.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네. 물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가이드북 시장 판도가 좀 달라졌지만 이 두 사람도 이 히피 트레일을 횡단하고 이 첫 번째 대책이 저거 어크로스 아시아 언더 칩, 그러니까 뭐 아시아를 뭐 싸게 가로지르기. 이들의 모토는 1.8달러로 해외여행 떠나자. 근데 라오스에 갔다가 이 히피 트레일을 상기시키는 이 빈티지 클래식카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이 차의 운전자가 누구냐면 하이디 해처라는 77살의 할머니였어요. 당시에 77살의 할머니. 자, 80년 된 클래식카로 2년간 세계 일주를 할 계획이었다고 하고 저를 만났을 시점에는 6개월 동안 여행을 했을 때였어요. 77살의 할머니. 근데 이제 그녀의 여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베를린을 출발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베를린, 이란의 테헤란, 옴스크, 몽골리아, 중국으로 해서 호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북미로 가죠. 그 다음 북미로 가서 자 남미를 횡단하고 다시 케이프타운으로 넘어가서 다시 베루에서 자 프랑스 파리 베를린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브란덴부르크에서 열린 하이디 할머니 환영식이었대요, 이게. 할머니가 2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역시나 2년 후에 이제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셨는데 그 당시 나이가 81세였답니다. 근데 하이디는 이미 출발 전에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암 수술을 하고 출발했다고 해요. 하이디는 이제 뭐 자동차 엔지니어였었고 딜러였었고 랠리 선수기도 했는데 자동차 정비라면서 이제 손가락을 다쳐갖고 이제 운전하는 것도 그렇게 운전하는데 약간 이제 장애가 있었는데도 이런 기나긴 여정을 이어간 거죠. 하이디가 이제 1년을 넘기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정리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근데 이제 하이디가 한 말이 내 차로 세계 일주 할 거야. 이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행이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 여행이 어떤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다, 페이스북이나 너무나 다들 자기 여행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저는 근데 인터넷 없는 여행을 상상하거든요. 저는 한편 60년대, 70년대 인터넷이 없는 시절의 여행이
너무 부러워요 그게. 응?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떠나서 어떤 날것의 세상과 마주치는 그 쾌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동시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여행자로서의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함 같은 게 있을 텐데 요즘 우리 여행이 어떠냐면은 이를테면 내가 자 베를린에 가서 이런 방에 잘 거야라는 걸 다 알고 출발을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베를린에서 잡았던 에어비앤비 사진이에요. 이게 에어비앤비 사진. 아니 내 여행은 뭔가 미지의 세상으로 떠나는 게 여행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내가 어디서 잘 거라는 걸 이렇게 시시콜콜이 욕조가 있는지 샤워가 있는지를 다 알고 가는 게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 베스트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막 20대 친구들은 여행 계획을 엑셀로 짜갖고 온대요. 엑셀로. 그러니까 효율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 그런데 동시에 모두가 베스트 플랜을 꿈꾸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남의 여행을 이제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저마다의 베스트 플랜을 만드는데 결국 이게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사진 찍고 똑같은 식당 가서 똑같은 메뉴를 먹어요. 되게 이상하죠, 여행이. 저한테 여행은 좀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가서 한 행동, 여행을 가서 본 거, 내가 한 여행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행 작가라는 말을 뭐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행 작가라는 말에는 뭐랄까 사람들의 부질없는 바램만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이에요. 뭐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그냥 누구나 다 꿈꿀 만한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직업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여행은 그냥 제 인생의 기록이고 뭐 그런 면에서 여행 작가라면 인생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인생의 기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거를 뭐 제 인생의 기록을 제가 안 하면 뭐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여행을 기록합니다. 아마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면은 뭐 여행에 관한 글을 써볼까, 나아가서 여행에 관한 책을 내볼까 하는 상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 여행을 어떻게 기록할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구두예요. 구두를 그렸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구두를. 아니 왜 하필 구두를 그렸을까요? 저의 첫 번째 의문은 이 그림을 보고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이 아니 왜 하필 저 쭈글쭈글한 저 구두를 세상에 아름다운 게 예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시겠어요? 터치가 익숙하잖아요. 고흐 그림이거든요. 고흐 그림. 아니 그럼 고흐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흐한테는 이 구두가 흥미로운 거예요. 이 구두가 뭔가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 구두를 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구두가 흥미롭게 보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 구두를 보자마자 흥미롭고 이걸 그려야겠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고흐가 가난해서 뭐 모델을 살 수 없어서 그냥 주변에 보이던 구두를 그렸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고흐는 뭔가 이 구두에 뭔가를 표현하려고 애쓴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이건 사진을 찍으실 때도 도움이 될 얘기인데 이 고흐의 그림을 볼 수 고흐의 그림에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고흐 그림이죠. 사이프러스. 고흐의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꿈꾸죠. 저런 풍경이 펼쳐지는 아르레 가야겠구나. 아까 다녀오신 데에서 이런 나무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고흐의 그림을 보고 고흐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어딘가에 가요. 거기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마어마하게 실망하죠. 왜? 이렇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풍광은 이런 거죠. 아니 그럼 고흐의 눈에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보이지? 저는 이게 고흐가 자기만의 눈으로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봤다는 어떤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도 그렇죠. 하늘도. 자, 이 하늘하고 저 하늘이 같은데 라고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는 거죠.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이를테면 파리 루브르에 갔으니까 모나리자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그 루브르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모나리자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모나리자가 어디 있냐면 저기죠. 지금 이 공간에 저 끝에 벽 정도에 붙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더 이상 접근이 안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막 길을 쓰고 모나리자 앞에 간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바로 뒤돌아서 사진을 찍어요. 아니 모나리자를 안 봐요. 모나리자를 안 보고 사진을 찍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모나리자 사진 찍는데 그냥 드리고 그냥 망설임 없이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찍은 모나리자는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진인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모나리자를 보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서 셀피 시대, 셀카 시대, 인스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낯선 곳의 어떤 풍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낯선 여행지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셨는데 막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막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막 덤벼드는 것 같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날은 덥고 목은 마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를테면 카페에 들어가세요.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커피를 한잔 시키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30분 정도만 주변을 살피시면 그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막 불편했던 그 도시, 그 공간이, 그 장소가 나의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 30분의 시간이 그 낯선 여행지에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이 그림도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힌트를 드리면 마티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마티스. 자,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제목이 모로코의 사람들이에요. 모로코의 사람들.
그러니까 마티스가 1912년, 13년, 43살, 44살 때 모로코를 2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티스가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대요. 이 장면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마티스가 앉아 있는 건물이 아마 핑크색 건물이 아닐까 싶어요. 저 오른쪽에 저 핑크색을 보면, 그리고 저 노란색 멜론처럼 보여요. 멜론. 그 다음에 저 맞은편에, 그러니까 골목 맞은편에 저 테라스에 저 선인장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선인장, 납작한 선인장. 그리고 선인장 옆에는 저 둥근 모양은 아마 모스크를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모스크. 자, 이렇게 말하면 뭐 대충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근데 하늘이 블랙이에요.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이 블랙이에요. 제가 봤던 모로코의 하늘은 이런 파란색이었거든요. 정말 파란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늘색이었거든요. 근데 마티스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또 재밌는 게, 제가 앉아있던 이 장소의 건물도 핑크빛이죠. 이것도 비슷하죠. 선인장이 있고. 상상을 해볼까요? 그 모로코의 그 카페에 앉아있는 마티스를 막 열대 태양이 막 내려쬐입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카페로 피했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잠시 눈을 감았더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막힐 듯한 더위도 그 순간만큼은 물러났을지 몰라요. 눈을 뜨니까 다시 찬란한 어떤 모로코의 빛과 컬러, 이런 풍광이 펼쳐지는데, 하지만 눈 감았을 때 남아있는 그 잔상이 이렇게 블랙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제 나름의 그냥 해석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그림을 볼 때도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내가 내 나름의 해석을 해볼 때 저 그림이 내게 의미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저는 심지어 그렇게도 말하는데, 자, 내가 이제 저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이란 그림을 내가 이제 소장하게 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그 어떤 뭐 대단한 미술관에 가서 대단한 그림을 봐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셔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가셨지만 갔던 의미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어떤 그림을 보신다면 한 5분만이라도 보시면은 그림이 신기한 게 뭔가 말을 해온다니까요. 이거 보여? 이거 느껴져? 정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대단한 미술 교육을 받고 미술을 전공해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5분의 시간을 안 가지세요. 5분의 시간을. 루브르에 가서, 런던의 그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뉴욕의 모마에 가서 단 5분의 시간을 안 갖는다면 너무 약간 슬픈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시간을 들여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여행하면서 글 쓰고 사진 찍는 일은 저를 완전히 바라보는 시간이다.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난 언제나 나를 순수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 저한테는 이 말이 제가 비행기를 탈 때 드는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어디 낯선 곳에 가서 그 무엇에도 휩싸이지 않고 온전히 나로 존재하고 싶은 시간이 저한테는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원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원이다. 그러니까 이 원 안에는 내가 있고 원 밖에는 세상이 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여행을 하면 저라는 원은 점점 커져간다. 왜? 세계와의 경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경계는 국경이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이방인이 제가 생각하는 여행자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뭐 언제 어디선가 혹시라도 여기서 오늘 뵙게 된 분들과 기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